걸리버가 짓는 목조주택 괜찮나요? 나무로 집을 짓는 거 괜찮나요? 목조주택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뻥커 짓는다 그러잖아.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야, 뻥커 짓냐? 뭐 해가면서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목조주택은 착살납니다. 그걸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같은 거. 바닥과 벽체 그리고 이 코너 부분 그런 데는 이제 크랙이 쭉 갑니다.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걸리버가 짓는 목조주택 괜찮나요? 더 나아가서 나무로 집을 짓는 거 괜찮나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보다 쌀 것 같은데 왜 비싸나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목조주택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해와 진실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뭐 안전,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려면 콘크리트로 가야 되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옛날에 벙커라는 얘기 알아? 벙커? 벙커 짓는다 그러잖아.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야, 뻥커 짓냐? 뭐 해가면서 집은 사실 지어본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많이 사는 구조다 보니 대기업이 몽땅 때려 지으면 거기에 그냥 저희가 들어가 사는 구조가 한 4, 5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화가 잠시 좀 끊어졌던, 지금도 사실 엄청 그게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막 우르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서야 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저는 주택 뭐 소재를 선택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설계가 잘 나오고 디자인이 잘 나오고 이런 주택이라 하더라도 저는 시공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디자인이 잘 나오고 설계가 잘 나와도 시공을 잘못해 놓으면 목조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막연한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안정감을 드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파헤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받아들여 보시면 해결이 되실까요? 이런 차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거죠. 네.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내구성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지속성. 얼마나 이제 그 건축물이 오래 가느냐, 문제 없이 하자 없이 오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자와 관련된 건데 물에 의한 저항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콘크리트와 목조주택을 비교를 했을 때 콘크리트가 더 오래 버틸 것 같고 물에 대한 저항성도 더 좋을 것 같고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지진, 바람, 산사태, 뭐 이런 차량 충돌,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저항성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콘크리트한테 다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랑 비교하니까 안 돼. 목조 지으면 안 돼. 지으면 안 돼. 이게 깔려 있으신 거야. 콘크리트한테 저희 굉장히 불리하구나.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콘크리트보다 좋은 인식을 갖기가 어려워. 이 일반인들이 상상력을 동원을 했을 때 전문적인 어떤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편견인 것 같아요. 편견. 콘크리트 집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수명? 보통 예전에는 50년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콘크리트 주택 뭐 이런 건물이나 뭐 이런 다리나 뭐 이런 걸 놓으면 보통 5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80년 정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10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100년. 콘크리트도 딱 이제 양생이 되면서부터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 자체도. 50년 정도 양생이 되는 과정이 있고 50년 정도가 이제 그 양생이 퇴화되는 어떤 그 과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수명은 뭐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100년 정도는 그 골조가 이제 더 이상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게
100년에서 120년 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목조도 사실 근데 그 정도는 외국에서 검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도 검증이 되죠. 이제 나무가 썩는 과정에 노출되지만 않으면 그 이상도 버티는 게 나무다라는 거는 외국 주택 사례를 통해서 검증이 된 건데 그러면 뭐하냐? 우리나라는 검증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도 아니면 한옥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 사실 목조잖아요. 한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 보면 20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보통 한옥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구성은 어쨌든 뭐 검증 사례만 봐도 목조 주택이 꼭 이제 한옥이 아니더라도 뭐 경량 목조 쪽으로 봐도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가는 집들이 많이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증된 시기가 없는데 콘크리트도 없어요. 100년 된 콘크리트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물론 몇 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택으로 콘크리트를 지은 지가 100년씩 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네. 근데 100년씩 됐다라고 생각해. 다들? 네. 그리고 물에 의한 저항성. 이건 할 말이 없어요.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목조주택은 작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선 물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뭔가 현상이 바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더 장점으로 부각을 더 시킬 수도 있죠. 물에 대한 이제 하자 발생이 되는 위치 확인과 현상이 빨리 나타난다. 그래서 수리가 쉽다. 원인이 그렇게 드러나면 건축주도 스트레스고 저희도 비용도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적인 이 차단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저희도 초창기 때부터 사실 그런 가끔 실수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도 겪어왔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하자는 똑같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콘크리트 집이니까 뭘 들어와도 상관없어. 비 새면 어때? 콘크리트 집인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 골조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났을 때와 그 즉시 처리를 하면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 오히려 목조가 적을 수도 있어요. 훨씬 적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하다고 제가 얘기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생기면 훨씬 좋겠지만 혹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조 자체에 손상을 입을 정도의 바람이 있어서 피해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없죠. 예. 태풍에 의해서 우리가 날아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목조주택이 막 스터드 막 날아가고 이래. 그게 나무집, 아기돼지 삼형제는 나무집을 지어서 막 날아가고 돌집을 지은 그 형제는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목조주택이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깨진다거나 뭐 처마가 싱글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콘크리트에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기와가 날아가고 네. 싱글이 날아가고 그건 똑같아요. 근데 골조가 날아가는 건 콘크리트도 없고 목조도 없어요. 목조도 없어요. 네. 이건 최소한 저희 나라에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조 계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걸 할 때 그 지역마다의 바람의 이 계산법이 있어요. 어쨌든 지역마다의 이런 바람 강도나 바닷가 쪽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바람 영향이 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좀 더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진에 대한 이런 지역마다의 특성을 따져서 지진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구조 기술사가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를 사실 제기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골조를 선택을 하느냐를 결정짓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목조가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단열, 습도 조절 능력, 친환경성, 뭐 냄새가 난다거나 거기에 뭐 단열과 연결된 부분이긴 하지만 결로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물론 똑같은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값에 이르는 데 있어서 목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이제 콘크리트의 단열보다 목조주택의 단열이 좀 더 이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쪽에서는 조금 우세하지 않나 목조주택이. 이 골조를 이루는 주요 구조 매개체 재료가 뭐죠? 콘크리트는 시멘트죠. 시멘트하고 철근. 철근. 저희는 목조는 목재죠. 원목과 합판이잖아요. 그죠? 원목이 하는 역할이 철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시멘트가 하는 역할이 합판이 하는 역할이라고 봐도 되죠. 예,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재료비가 콘크리트와 철근값, 목재와 합판값 뭐가 더 비쌀까요? 콘크리트와 철근이 비싸죠. 콘크리트와 철근이 비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자재 원가 재료만 봤을 때 네. 목재가 비싸죠. 목재가 더 비싸요. 네, 맞죠. 네. 근데 콘크리트 골조가 더 비싸지는 이유는 이거를 설치하기 위한 가설재, 가설 그 재를 내리기 위한 장비, 인건비. 노무비.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또 받쳐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재료비보다 이 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목조주택은 이렇게 재료가 원재료가 오면 이제 인건비만 투입이 되면 원재료가 쭉 쓰이면서 여기 쌓아놓던 재료가 없어지면서 집의 형태가 딱 생기는 이런 구조죠.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비에 인건비 포지션이 높은 게 좋은 건지 재료의 포지션이 높은 게 좋은 건지를 조금 그래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나는 오늘 편파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상황이. 이건 내 색깔이 아니야. 편파적으로 안 하는 건 내 색깔이 아니야. 편파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콘크리트 지하공사 저희가 하잖아요. 지하공사만 끝나면 막 공사의 반이 끝나버린 것 같아. 아, 지하공사 끝나면 거기에 쌓여있는 거푸집 막 이런 관리해야 될 것들이 현장이 많긴 하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핀 맨날 그거 주워 다녀야 되고 그죠? 저희가 세종이나 공주, 뭐 대전 이 부근은 콘크리트 공사 오더가 들어오면 하기로 했잖아요. 하려고 하고 근데 외부 지역은 안 하잖아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잖아요. 우리의 이 내에서는 인프라가 구성이 그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콘크리트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 자체에서도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일만 보고 다른 지역을 안 가려고 해요. 그분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벽을 세우고 슬라브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주택이 일단 이 단계적 공정들이 있는데 이 양생 기간을마다 집에 와야 돼.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을 올리면 옆동 공사를 합니다.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효율이 나오는데 주택 같은 경우 여기 한 번 치고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팀을 꾸려서 이 현장 저 현장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조 팀이 딱 형성이 돼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오더를 내리는 뭐 여러 회사의 거래처를 두고 그 근처를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동 간 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계속 목조로 해왔고 남들보다 목조를 더 잘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고 그러기에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걸 그 타이틀을 뭐 우리가 1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정도 잘 하고 있고 근데 이걸 다시 또 다른 분야에 욕심이 나서 뭐 도전할 수야 있죠 물론.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은데 아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소장님들 중에 콘크리트를 좀 사업 확장을 하자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의 어떤 경험치와 이걸 가지고도 제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역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렇게 선뜻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희가 목조주택 짓는 어떤 마감 형태, 단열 성능 이런 걸 내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으실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지은 집을 가보세요. 시공 사례들을 이제 보면 되죠.
뭐 외장만 봐야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내부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방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시공사를 갔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 재료 분리 구간의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닥과 천정은 재료가 무조건 아니지만 거의 분리돼 있죠. 제가 화장실은 바닥과 이 벽을 같은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있는데 전에는 화장실마저도 바닥과 벽을 다른 재료로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매지의 간격이 다르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재료 분리가 되면서 실리콘을 쏘잖아요. 실리콘을 얼마나 뭐 잘 쐈는지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벽에서는 벽과 지붕이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레칭 마감을 얇게 해야 되는데 벽돌을 대충 쌓으면 두껍게 해도 되겠죠. 마감이 나오겠죠. 예. 근데 이 후레칭이 두껍게 돼도 문제가 없으시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벽과 지붕이 만나는 구간을 최대한 얇게 처리하는 게 꼼꼼한 시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깔끔한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거기도 하죠. 예. 두 번째, 시공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기준. 전문님 뭘 보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실내에 뭐 습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흔적을 찾아라. 흔적. 화자의 흔적을 찾아라. 흔적 이거 좋네.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잘 보면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좋고요. 아까 대표님이 실리콘 얘기하셨는데 실리콘은 목조주택에서 이제 얘를 바닥이나 이런 분리 구간에 쏘잖아요. 이 크랙은 생깁니다. 크랙은 어떤 주택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걸 봐라. 뭐 이렇게.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뭐 다른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주택을 짓고 나면 뭐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랙이 가요 코너 쪽에. 목조주택도 이 코너 쪽에는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 시공하다 보면 크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축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바닥과 벽체 그리고 이 코너 부분 그런 데는 이제 크랙이 쭉 갑니다. 수축이 이제 이렇게 벽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나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수축이 일어나면 공간이 생기겠죠. 몇 미리의 1, 2mm의 공간이 생기면 그 부분이 페인트가 이제 탄성이 없기 때문에 쭉 금이 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은 보수를 하면 되는데 어떤 흔적을 찾아야 되냐면 결로 현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렇게 보면 압니다. 베란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 공사가 잘 됐는지도 봐야 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도배를 새 걸로 바꿔놨어.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죠. 어느 한쪽만 또 새 거인다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여기만 다 한 건데 여기만 새 거이거나 너무 새 거이거나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도배를 새로 할 리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로 현상에 의해서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폈다거나 아니면 뭐 누수가 돼서 그런 현상들을 감추기 위함이라거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딘가 많이 처져 있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보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체크해라 이거죠. 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딱 하면 왜 집에 곰팡이가 있는 건 하자입니다. 곰팡이가 있는 건. 그죠? 저기다 이제 내가 물을 여기 이렇게 흘려서 물 외부에서 이렇게 부었어요. 이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예. 장시간 이 습기가 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습기가 있을 때 곰팡이가 여기 살만하네 여기 좀 내가 있을 만한 곳이네라는 판단을 하지 잠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석고보드에 물을 부었다 그래서 여기 곰팡이 쫙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계속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지. 그냥 계속 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그런 현상이 누적 현상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곰팡이가 이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문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 그 회사의 기술력은 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또 문으로 가시네요.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문을 어떻게 시공했는지, 문이 걸리는지, 아니면 문이 아름다운지, 문이 쾌적한지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전 문에 있다고 봐요. 네. 전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건축 시공 계약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 예전에 지은 집들 건축주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은 어떤 집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집 언급하지 말라고? 뭐 좀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를 떠나서 이건 사적인 어떤 시간과 그 삶의 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떨어뜨리는 일이다 싶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가 그 내부 공개까지는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쟤네도 뭐 건축주의랑 관계가 좋지 않고 평이 후기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장들한테 그래요. 제가 뭐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렇고 전무님도 현장에 있을 때 진짜 이 언제든지 가서 그냥 편하게 차 한잔 얻어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우리 만들어 놓고 나오자. 이 정도는 이제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어떤 집이든 제가 부탁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하고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집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어떤 집 궁금한데 생전 처음 전화하셔서 그거 안 되죠. 네. 저도 이제 알아야 소개시켜드리고 거기 보내드리죠. 제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거기 보여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과정이 되면 한두 집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상황과 그 사람이 하는 후기를 들어라. 이거네요. 얘기하자면. 네. 그 저는 재료 분리 구간과 문을 봐라. 네. 네 가지 정도 체크하시면 저는 답은 다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